There is something called as a pineal gland. Various aspects of yoga or sadhana of yoga is to move it little down, south, it's called, moving it south. This is the symbolism of Shiva turning south because his third eye moved south. What was up here came down between the two eyes. The moment it came here, he saw things that nobody had ever seen. It can just blow you away. 인간의 뇌는 좌우 대칭이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좌뇌와 우뇌는 놀랍도록 균형을 갖추고 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신의 모습을 본뜬 것일까? 하지만 뇌에도 대칭을 이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중앙에 있는 부위, 송과선. 이것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짝꿍 없이 홀로 존재한다. 뇌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유일한 단일 기관인 이것은 우주의 이원성에 대한 저항일까? 아니면 이원성이 화해하는 장소일까?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곳을 영혼과 육신이 상호작용하는 장소, 영혼의 좌석이라고 불렀다. 생리학적으로 송가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파충류, 어류, 양서류 등 일부 생물에서 송가선이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 기능을 수행했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인류의 송가선도 광수용 기능을 가졌었으나 진화 과정에서 눈이 주된 광수용 역할을 담당하며 송가선의 기능이 퇴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빛을 감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송가선은 고대 신비주의 문헌들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눈과 연결되곤 한다. 초감각적 능력, 영적 통찰, 신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눈, 제3의 눈. 이마 가운데 미간 사이쯤 위치한 이 눈이 송가선을 자극해 초감각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서로 교류가 없던 다양한 문화권에서 눈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며 그 능력 또한 매우 유사하다. 힌두교에서 아즈나 차크라, 고대 이집트에서 호루스의 눈, 플라톤이 말한 내면의 눈,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의 한쪽 눈은 제3의 눈을 여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에서는 독수리의 눈이라고 부른다. 도교에서는 천목, 불교의 불상을 보면 눈썹 사이에 빨간 점을 그려넣거나 보석을 박아넣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제3의 눈이다. 이렇듯 제3의 눈은 고대로부터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능력 또한 초감각적 차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당신은 이쯤에서 생각했을 것이다. 저걸 어떻게 얻지? 하고 말이다. 제3의 눈을 뜨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대부분 깊은 수련을 통해서 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표현하곤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 눈을 떴다 감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퍽 난감하다. 하지만 난 이것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그 메커니즘을 말해보고자 한다. 생각맨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제3의 눈. 이전 영상에서 이 시리즈를 진행함에 필요한 전제들과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둘 테니 참고 바란다. 앞선 영상에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단순하게 표면의 의식, 이성과 감성을 담당하는 것을 마음, 잠재된 무의식, 직감을 담당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우주의 탄생은 영을 표현하는 과정이며 영을 표현하기 위한 1과 -1은 무한히 가능하다. 이 무한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 표현의 의미가 사라지기에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가능성들을 한 영역에서만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 그것은 번뇌. 무한한 가능성은 번뇌에 갇혀 관성에 의해 한 영역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이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마음은 번뇌의 영역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영혼은 가능하다. 사람이 잠에 들어 의식이 옅어지면, 즉 마음이 옅어지면 영혼이 활동할 수가 있다. 영혼은 1과 -1,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돌아다닌다. 이때 우연한 계기로 도중에 마음이 살짝 깨어나는 것이 소위 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꿈의 시작을 기억하지 못한다. 꿈은 허상이 아닌 영혼이 돌아다니는 장면을 마음이 관찰하는 것.
마음이 살짝 깨어난 것에 더해 이것이 꿈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을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자각몽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늘을 날 수도 물건을 띄울 수도, 즉 마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론상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다. 우주 속 한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달리 물질화된 세계이기에 물질화 과정이 필요하며 번뇌를 비롯한 기타 잡스런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꿈처럼 즉각적인 변화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이론상 가능하다. 바다를 가르거나 물리를 걷거나 꿈 같은 일들이지만 현실의 기록이지 않은가? 무한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혼은 번뇌의 영역에 머무는 마음이 옅어졌을 때 활동한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영혼의 활동을 눈치채는 것에 가깝다. 평소 마음은 영혼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논리적인 오류로 판단하고 그 인식을 거부한다. 그래서 옅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마음과 영혼의 농도 차이가 무한한 공간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 영혼이 마음보다 진할 때 무한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잠을 잘 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활성화시킨다면 현실에서 초감각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이것이 제3의 눈이다. 마음은 고작 번뇌가 제한한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편견, 아집, 고정관념, 탐욕, 분노, 어리석음. 마음은 본질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번뇌의 영역에 갇힌 마음을 내려놓는다. 현실도 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 꿈에서와 같이 현실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안다. 자각몽에서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해골물은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일체 유심조. 마음을 줄이고 영혼을 높이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제3의 눈이 열린다. 마음과 영혼의 농도 차이에 대한 감을 느끼려면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대 인류가 가진 영혼과의 소통 능력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퇴보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것을 의미했던 게 아닌가 싶다. 나 역시 퇴보한 인류로서 퇴보한 레벨에 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본다. 무당벌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다. 무당벌레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자 애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바로 옆에 열린 곳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빙글빙글 돌며 괴로워한다. 이걸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든 당신은 무당벌레를 도와주려고 결심한다. 자, 무당벌레에게 열린 창문은 저기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당벌레는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시야와 무당벌레의 시야는 다르다. 당신에겐 바로 옆 창문이 보이지만 무당벌레에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아마도 당신은 무당벌레가 창문에서 먼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쪽을 툭툭 치거나 가로막거나 창문 쪽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꽃 같은 것을 두어 유인할 것이다. 이것이 영혼이 마음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툭툭 치는 진동을 느낀 무당벌레는 해당 방향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다. 꽃의 냄새를 맡고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낀다. 영혼은 부정이나 긍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마음에게 신호를 준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직감을 따르라는 유명인들의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직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신호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꽤나 심플해졌을 것이다. 무시가 계속되면 소통 능력은 더욱 퇴화된다. 영혼이 주는 느낌에 무감각해져 결국 마음만이 남은 인간이 되어버린다. AI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에 집중하는 버릇을 들인다면 소통 능력은 발달한다. 직감의 느낌, 내면 깊숙이 침전되어 들어가 그 느낌을 음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과의 소통 방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나 영혼답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따라서 이것을 마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미지를 보고 느껴지는 직관적인 느낌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이 지점 어딘가에 칼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인류 무의식에 각인된 공통된 상징적 원형들, 그것은 아마 영혼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닐까? 반 고흐의 그림을 떠올려보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상징주의적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다. 방금 나의 이 말은 마음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주류적인 해석에 구애받지 않은 채 당신 내면에서 직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찰나의 그 느낌이 바로 영혼의 해석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이런 이미지로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다음의 단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을 뿐만이 아니라 설명하기가 조심스럽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단계에 이르면 자각몽에서처럼 현실에서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초연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서 시조의 거인을 계승한 왕가의 핏줄이 부전의 맹세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궁금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쯤에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내면으로 침전되어 들어가 마음의 소리를 죽이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직감이 깨어나고 인식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 상태를 트랜스 상태라고도 한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마음이 옅어지면 영혼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원리대로라면 나의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약 그 다른 영혼이 비물질계의 악한 존재라면, 그리고 그 악한 존재를 나의 영혼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신적인 존재로 착각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횟가닥 돌아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깊은 수행을 쌓아 존경받는 수도자, 수행자, 종교인들과 소위 말하는 사람을 나누는 분기점이 이곳이다. 그러니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스승 밑에서 올바로 수행하길 권장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제3의 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로써 영성 시리즈의 개론을 얼추 완성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구축한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비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질문을 탐구해보는 시도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귀중한 사고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과학적 엄밀성을 내려놓고 사유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올린 채 흥미로운 세계관을 구축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때로는 과학의 틀 너머에서 현실에서 찾지 못한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은 아마도 신비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반 고흐처럼 우주의 신비를 동경하고 존재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도 반 고흐처럼 외로움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길 바란다. 침해당한 당신의 사유의 자유를 위하여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하길